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둔 60대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제가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사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악마 같은 사람을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아들이 중학생 때였어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죠. 병원비에 집까지 팔아야 했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 200만 원이 전부였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은행일 끝나고 과외 알바까지 뛰어가며 아들 학원비를 댔고 주말엔 가게에도 나가곤 했죠.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지만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어 라고 외치던 그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대기업 법무팀에 취직했죠. 첫 월급 타서 제게 가져다준 통장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다 책임질게. 아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그런 아들에게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 하나는 30이 넘도록 연애를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죠. 너 혹시 엄마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니? 솔직히 말해봐.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아니야. 그냥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더라고요. 저녁 먹으면서도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설거지할 때도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현서가 무슨 할 말 있니? 엄마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들이 한참을 뜸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근데 아들이 또 말을 못 잇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니? 언제 한번 데려와. 그게 엄마, 그 사람이 이혼한 적이 한 번 있어. 그래서 엄마가 반대할까 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혼이라니.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큰 힘이 되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 진지하게 만나는 건 맞지? 그 정도로 그렇게 좋아?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더 신중하고 진실된 것 같아. 아들 얼굴에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죠. 처음 며느리를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들이 예약해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안쓰러웠어요.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려는데 며느리 손이 너무 떨려서 제가 오히려 두 손으로 꼭 잡아줬어요. 식사하는 내내 며느리는 거의 먹지도 못했어요. 물만 계속 마시고 찻잔을 들다가 떨어뜨려서 테이블에 차를 쏟기도 했죠. 며느리가 너무 당황해서 냅킨으로 닦으려다 또 물잔까지 엎어버렸어요. 어머,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진정하고 천천히 해. 그날 저녁 아들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현석 씨가 제 과거 일에 대해 말씀드렸나요? 그럼 알고 있지. 이혼한 적 있다고 들었어. 괜찮아, 요즘 세상에.
근데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어머님, 사실 6개월밖에 결혼 생활 못했어요. 전 남편이 폭력이 너무 심해서. 며느린 팔목을 살짝 걷어 보였는데 희미하게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한 번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그 후로도 계속 찾아다니고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어요. 어떻게 제 인생에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가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애가 잘 지켜줄 거고 나도 있잖아. 어머님이 반대하실까 봐 너무 걱정했어요. 저같이 과거 있는 사람을 며느리로.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건 네 잘못 아니잖아. 우리 애랑 행복하게 살면서 다 잊어버려. 알겠지? 그리고 내 앞에서 이렇게 기죽어 있을 것 없어. 정말이야.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정말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와 정말 가까워졌어요. 며느린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 준비를 혼자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웨딩드레스 고르러 다니고 예단 준비하고 신혼집 인테리어도 같이 봤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진짜 이렇게 해주셨을 텐데. 드레스 피팅하던 날 며느리가 거울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없이 결혼하는 게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어요.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제가 며느리를 꼭 안아줬죠. 이제 날 엄마라고 생각해. 친정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결혼 후에도 며느린 정말 살가웠어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서 같이 장도 보고 요리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이 없어도 며느린 잘 찾아오곤 했죠. 어머님, 이번 주는 제가 파스타 해드릴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현석이가 그런 것까지 얘기했니?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다 외웠어요. 청국장, 샤브샤브, 호박전. 명절 때는 더 감동이었어요. 새벽부터 와서 전 부치는 것도 도와주고 차례상 차리는 것도 안 해봤다면서 걱정하더니 생각보다 척척 해내더라고요. 손이 참 야무졌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네. 너 소질 있어. 어머님한테 한참 더 배워야죠. 근데 어머님 손맛 비결이 뭐예요? 우리 모습을 본 아들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복 받았지. 집안에 사랑하는 여자가 2명이나 있고 너무 행복해. 그 말에 우리 셋이 다 웃었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얼마 뒤에 있던 며느리 생일에는 제가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네 생일이잖아.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내가 끓였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며느리가 한 숟갈 뜨더니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먹어본 게 언젠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날 며느리가 제게 편지를 줬어요. 어머님께 저를 딸처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어머니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의심해야 할 상황이 닥쳐오고 있었죠.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네 집에 반찬 가져다 주러 갔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그런데 거실에 모르는 여자가 앉아서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누구세요? 그 여자는 태연하게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 민정이에요. 언니 친구요. 언니? 우리 며느리를 언니라고 다 부르네 싶었죠. 그것보다 더 놀란 건 그 여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닌다는 거였어요.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 먹고 정수기에서 물 따라 마시고 심지어 안방까지 들어가서 뭘 가져오더라고요. 저기 근데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아, 언니가 알려줬어요. 자주 와서 있으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민정이도 왔네? 며느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민정이라는 그 아가씨를 맞았어요. 어머님, 제 친한 동생 민정이에요.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민정이라는 여자가 며느리한테 다가가 팔짱을 꼈어요. 언니 오늘 뭐 먹을까? 내가 해줄까? 어머니도 오셨는데 내가 할게. 그래? 고마워. 어머님, 민정이가 요리 정말 잘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남의 집 비밀번호를 다 알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정상인가요? 저녁을 먹으면서 자세히 보니 민정이가 아들한테 유독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형부,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회사 일 많아요? 아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요즘 회사 감사 기간이라서 제일 바쁠 때라. 제가 좋은 건강차 알아요. 다음에 가져다 드릴게요. 민정인 그날 밤 늦게까지 있다 갔어요. 그 여자가 가고 나서 제가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민정이라는 저 동생 자주 오니? 네, 거의 매일 와요. 저 출근하면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아무리 그래도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건... 불안해하는 절 보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민정이 정말 가족 같은 애예요. 제가 힘들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석 씨도 많이 친해져서 괜찮대요. 하지만 전 계속 불편했어요. 이 민정이라는 여자의 눈빛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시간 되세요? 저 어머님부터 꼭 뵙고 싶어요. 무슨 일이니? 설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카페에서 만나요. 카페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여러분이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었죠.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싶어서요. 정말이니? 몇 주나 됐어? 아우, 이런 경사가 다 있네. 이제 8주예요.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된대요. 현석이는 알아? 네, 오는 길에 말했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님께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아빠가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침착하던 아들도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엄마, 드디어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축하해요. 너도 아빠 되는 거잖아. 앞으로 더 책임감 갖고 살아야 된다. 당연하죠. 와이프랑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며느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산부인과 검진 날에는 꼭 같이 가려고 했죠. 며느리가 혼자란 게 늘 마음이 쓰였거든요. 지희야, 다음 주 검진 언제니? 내가 같이 가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저 혼자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임신 초기인데 혼자 가면 불안하잖아.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편하게 가.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어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사실 혼자 가는 게 더 편해요. 왜? 뭐 나랑 가는 게 불편하니? 제가 서운한 표정을 짓자 며느리가 급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병원에 대기가 너무 많아서 2-3시간씩 기다려야 해요. 어머님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가 될 사람인데 이런 것쯤은 혼자 할 수 있어야죠.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며느리가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병원은 제가 알아서 다닐게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측은했어요. 무슨 일이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게 안쓰러웠죠. 그래도 초음파 사진은 꼭 보여줘야 해. 우리 손주 크는 거 보고 싶어. 당연하죠. 사진 가져와서 잘 크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며느린 정말 매번 초음파 사진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병원 이름이 매번 달랐고 사진도 뭔가 선명하지 않았죠. 그때는 그냥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나 보다 생각했어요. 임신 3개월이 되었는데도 며느리 배는 여전히 평평했어요. 다른 임산부들은 이미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말이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희야, 근데 배가 왜 이렇게 안 나오니? 벌써 3개월이면 티가 날 텐데. 며느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살찌는 게 너무 싫어서 잘 안 먹었어요. 뭐야? 임신 중인데 안 먹으면 어떡해? 알아요. 근데 주변에서 임신하면 몸매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애한테 영양분이 안 가면 어떡하려고? 얘가 정말 아기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제가 걱정하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사람마다 배 나오는 시기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6개월까지도 티가 안 난대요. 마른 체형이면 더 그렇고요. 이제라도 잘 먹을게요. 근데 정말 이런 사람 많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저 같은 임산부들 많아요.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보여줬어요. 정말 티가 안 나는 임산부들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분도 5개월인데 저처럼 날씬하잖아요. 그런가?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앞으로는 꼭 잘 먹어. 응? 애 생각해야지. 네,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니 제가 오히려 미안해졌어요. 내가 너무 잔소리했나 보다. 그냥 너랑 아기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알아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 다 알아요. 저도 어머님처럼 좋은 엄마가 될게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 말을 믿었어요. 마른 체형이라 배가 늦게 나오는구나. 병원에서도 정상이라고 했다니 괜찮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임신한 며느리를 압박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캐묻지 못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주 주말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저녁을 먹자고 해서 집으로 초대했죠. 평소와 달리 아들이 좀 진지한 표정이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아들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 며느리가 아들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이사 가려고 해요. 이사? 왜? 지금 사는 집 불편하니? 더 넓은 데로 옮기려고?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서울을 떠나려고요. 강원도 쪽으로.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신혼집 얻은 게 얼마나 됐다고 그 먼 데로 가나 싶었죠. 뭐? 강원도까지? 갑자기 왜? 태교 때문이에요,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공기도 나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경기도 근교 쪽에도 괜찮은 데 있잖아. 강원도라니. 현석이도 회사는 어떡하고? 아들이 대답했어요. 제가 회사에 얘기했어요.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서울 나오면 돼요. 그 부서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어요. 아이 낳고 복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일이니? 병원은? 근처에 산부인과도 있어야 하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알아봤는데 30분 거리에 종합병원 있어요. 응급 상황에도 대응 가능하대요.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작년에 유산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언제? 왜 말 안 했어? 어머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6주였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됐대요. 회사 일도 힘들었고 서울 생활이 너무 버거웠어요. 아들이 며느리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자책하고 의사도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대요. 이번엔 정말 건강한 아기 낳고 싶어요. 조용한 곳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면서 태교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 이해해 주세요. 출산하고 아이가 좀 클 때까지요. 1년 정도만 있다 올 거예요. 아들이 덧붙였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차로 2시간이면 와요.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도 언제든 오실 수 있어요. 방도 따로 준비할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특히 유산 얘기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고요. 둘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 싶었죠. 아니,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알았어. 근데 대신 정말 조심해야 해.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건강한 손주 낳아서 어머님께 안겨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때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가 가려는 동네예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좋죠? 사진을 보니 정말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더라고요. 집도 이미 계약했어요. 정원도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에요. 벌써 계약까지? 네, 좋은 매물이 나와서 빨리 결정했어요. 다음 달 초에 이사해요. 모든 게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였죠. 그 상황이 내심 서운하기도 했지만 손주를 위한 결정이니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며느리가 활짝 웃었어요. 그때는 그 웃음이 안도의 웃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에 대한 만족스러운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죠. 저도 아침 일찍부터 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용달차가 도착했는데 기사 아저씨가 좀 이상했어요. 모자를 깊게 둘러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서 얼굴이 거의 안 보였거든요. 인사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피하는 눈치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 아저씨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나오자마자 그 아저씨가 움찔하는 게 보였죠.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감사해요. 아저씨 짐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가 말을 걸자 용달 아저씨가 등을 돌리고 급하게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무거운 짐만 골라서 혼자 들고 가더라고요. 도와주려 하면 손사래를 쳤고요. 그걸 본 아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아저씨, 물이라도 드릴까요? 무거운 건 저하고 같이 드시죠. 용달 아저씨는 고개를 젓고는 계속 일만 했어요. 중간에 화장실 다녀온다며 나가더니 한참 있다 돌아왔고요. 보아하니 차 뒤에서 뭔가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짐 정리를 하다가 용달 아저씨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때 아저씨가 저를 빤히 보더니 뭔가 말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나오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저 아저씨 왜 저런다니? 사람이 말도 안 하고 불편하게.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과묵한 분인가 봐요. 일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짐을 다 실은 후 출발하려는데 용달 아저씨가 잠깐 사이에 제 차 쪽으로 왔어요. 뭔가 급한 듯이 주변을 살피더니 와이퍼에 뭘 끼우고 갔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삿짐 홍보하는 전단지인 줄 알았어요. 2시간 넘게 달려 강원도 산골마을에 도착했어요. 정말 한적한 곳이더라고요. 주변에 집도 몇채 없고 도시와는 완전히 떨어진 곳이었죠. 아이 태교하기엔 좋은 환경이다 싶으면서도 너무 외진 곳이라 걱정이 됐어요. 이삿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왔죠. 언니, 여기 별로 안 멀다. 진짜 공기도 좋아. 민정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죠. 그때 그 아가씨?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언니 이사 도와주러 왔죠. 짐 풀 거 많죠? 며느리가 반갑게 민정이를 맞았어요. 민정아, 고마워. 어머님, 그 민정이가 임신한 척 걱정돼서 따라왔대요. 따라온 게 아니라 이사 도와주러 온 거잖아, 언니.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민정이란 여잔 이 집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뭘 놓을지 또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할지 척척 지시하더라고요. 이 방은 아기 방으로 쓰면 좋겠네. 햇볕도 잘 들고. 이상한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고 말도 잘 안 했어요. 현서가 괜찮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그냥 이사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무리했나 봐요. 그때 민정이가 다가와서 차를 내밀었어요. 형부 이거 드세요. 피로회복에 좋은 차예요. 아들이 별 생각 없이 차를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더 멍해 보이더라고요. 몇 시간쯤 지나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 못 걷겠어. 어지러워. 아들이 소파에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없는데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전 너무 놀라서 며느리에게 소리치듯 말했어요. 예, 병원부터 가자. 아니다, 119를 불러.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얼굴로 절 막았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요즘 계속 이래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사람 이렇게 쓰러지는데. 자연스럽게 민정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형부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두통약이에요. 아들이 약을 먹고 누워있는데 눈 초점이 풀려 보였어요. 말도 어눌해졌고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쉬면.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며느리를 한쪽 방으로 따로 불렀어요. 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이러다 큰일 나겠어.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원래 두통이 있어서 가끔씩 그래요. 쉬면 나아질 거예요. 저녁 무렵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옆을 보니 용달 아저씨도 트럭에 남은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키를 찾으려고 가방을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돌아보니 아까 그 용달 아저씨였어요. 마스크를 내리고 처음으로 얼굴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가득했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뭔가 절박하고 간절한 빛이었죠. 아저씨가 제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어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라와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아저씨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아드님 위험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들이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뭐라고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 따라오세요. 제발.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절박해 보였죠. 못 믿겠으면 이거라도 보세요. 아저씨가 낡은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젊은 남자 사진이었는데 제 아들입니다.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집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용달 아저씨가 급히 마스크를 다시 올리고 트럭으로 가면서 작게 말했어요. 차 와이퍼 쪽지. 서울 간다고 하고 근처에서 기다리세요. 제발 꼭이요. 그리고는 황급히 트럭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며느리가 다가왔죠. 어머님, 용달 아저씨 가시나 봐요.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내가 수고하셨다고 이야기했어.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볼까봐 애써 웃으며 말했죠. 아유, 나 집에 깜빡하고 온 게 좀 걱정되네. 오늘은 서울 가서 확인하고 내일 다시 올게.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 아니야,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겠어. 너희도 피곤할 테니 오늘은 푹 쉬어. 차에 타자마자 와이퍼를 확인했어요.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어요. 전단지인 줄 알았던 종이에 마을 입구 폐가 밤 8시 혼자 오세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발도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아들이 위험하다는 말, 그 여자한테 당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을을 빠져나오면서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며느리와 민정이가 대문 앞에 서서 제 차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섬뜩했는지. 잠시 뒤 마을 입구에 도착했어요. 용달 아저씨가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어쩌나 무섭긴 했지만 아까 해준 말을 듣고서 그대로 서울로 갈 순 없겠더라고요. 공터에 차를 세우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아직 30분이 남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님, 잘 가고 계세요? 그래. 지금 휴게소에서 쉬고 있어. 현석이는 어때? 괜찮아졌어? 거짓말이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이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약 먹고 푹 잠들었어요. 민정이가 준 건데 잘 듣더라고요. 자꾸 아들이 보인 이상한 증세들,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초점 없는 눈, 어눌한 말투, 그 모습이 계속 생각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죠. 몇 분 뒤 어둠 속에서 폐가를 찾아 들어갔죠. 낡은 문을 열자 안에 불빛이 보였어요. 용달 아저씨가 손전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정말 안 오실까봐 걱정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왜 위험하다는 거죠? 아저씨가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죠. 어머님, 제 말 믿기 힘드실 테니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사진 한 장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결혼 사진. 근데 사진 속 신부가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신랑은 우리 아들이 아니었죠. 전에 이혼한 경험이 한 번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사진을 보고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압니다. 한 번 이혼했다고 들었거든요. 아저씨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남자. 너무 수척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지금 제 아들 모습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용달 아저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여자가 제 아들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드님도.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용달 아저씨가 급히 저를 부축했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해요. 아드님을 구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이어서 용달 아저씨가 일기장을 꺼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검은색 수첩이었죠. 이게 제 아들이 쓴 일기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급하게 떨면서 쓴 게 분명했죠. 아내가 이상하다. 나한테 주는 차를 마시고 나면 머리가 멍해진다. 오늘은 안 마시는 척했더니 화를 냈다. 친한 동생이란 여자가 자주 온다. 둘이 뭔가 수근거린다. 팔에 멍이 들어있다. 언제 생긴지 모르겠다. 아내가 어제 넘어졌잖아 라고 하는데 기억이 없다. 제가 일기장을 뺏듯이 가져와 읽었어요. 갈수록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5월 1일 아내가 나를 때렸다고 신고했다. 난 아내를 때린 적이 없다. 친한 동생이 목격자로 나섰다. 경찰이 날 체포했다. 용달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접근 금지 명령받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잠깐만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이런 짓을? 제가 믿기 어려워하자 아저씨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경찰 조서, 의료 기록, 법원 판결문까지 아들 살리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부모의 마음이 다 전해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아들을 믿지 않았어요. 부부싸움이려니 했죠. 그런데 아저씨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줬어요. CCTV 캡처 화면이었는데 며느리가 자기 팔을 벽에 세게 부딪히는 장면이었죠. 이게 뭐예요? 자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때렸다고 신고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린 속도 깊고 그렇게 여리고 착한 아이인데 아저씨 죄송하지만 우리 며느린 전 남편한테 폭력당해서 트라우마가. 용달 아저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여잔 이혼한 적 없어요. 모든 게 거짓입니다.
폭력당한 과거도 상처받은 여자 연기도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라고요. 용달 아저씨가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아들은 IT 벤처 대표였어요. 28에 창업해서 30대 초반에 회사 가치가 80억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 여자 만나고 다 무너졌어요. 결혼 3개월 만에 임신했다고 했죠. 저희도 너무 기뻤어요. 첫 손주라고.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한 거고 진료 기록도 조작을... 아니,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나중에 병원에 직접 확인해봤어요. 그 여자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이 없더라고요. 아저씨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제 아들 통장에서 5억이 빠져나갔어요. 걔가 투자한다고 했대요. 5억이나요? 그것도 시작이었어요. 자해해서 신고하고 민정이가 목격자로 나서고 결국 착한 내 아들은 가정폭력범이 됐죠. 접근 금지 명령받고 집에도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사이 그 여잔 아들 명의 재산을 다 처분했고요. 경찰이나 법원에서 조사 안 했어요? 민정이란 여자가 목격자로 나섰잖아요. 이웃 주민이 봤다는데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때 용달 아저씨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하나 더 보여줬어요. 병원 복도를 힘겹게 걷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죠. 그걸 보여주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이게 지금 제 아들입니다. 그 여자가 먹인 약 때문에 신경이 손상됐어요. 이제 겨우 걷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였다고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민정이가 우리 아들한테 준 차가 생각났거든요. 네, 처음엔 두통약이라고 했대요. 나중엔 건강차라고 매일 먹였죠. 환각 성분이 든 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다 버리고 그 여자만 추적한 거예요. 다음 피해자를 막아야겠다고. 그럼 우리 아들도 임신했다 거짓말하고 고립된 곳으로 이사가고 민정이가 나타나고... 용달 아저씨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적힌 보험증권이었죠. 이건 대체 어떻게 구하셨어요? 보험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드님 명의로 생명보험이 5개나 들어있더군요. 네? 5개나요? 총 보험금이 20억입니다. 수익자는 모두 배우자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증권사 거래 내역이었죠. 아드님 명의 주식계좌에서 최근 이상한 거래가 있었어요. 스톡 옵션 15억 원어치를...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받은 스톡 옵션인데 벌써 절반이 처분됐더군요. 아마 아드님은 모르실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 아들도 이미 시작된 걸 테니까요. 용달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제 추측으론 오늘 밤이나 내일 그 여자가 결정적인 일을 벌일 겁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이사를 왔으니 자해해서 폭력 신고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약물 검사하면 환각 성분이 나올 거고 민정이가 증인으로 나서면 가능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며느린 정말 악마였던 거예요. 어머님, 지금 다시 집으로 가봐야 해요. 아드님 위험하면 도와야죠. 용달 아저씨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못 가요. 서울 간다고 했는데 돌아가면 의심할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당장 우리 아들이 위험한데 그렇게 늦은 저녁 저와 용달 아저씨는 몰래 집으로 접근했죠. 다행히 집 뒤편에 작은 창문이 있었죠. 거실이 훤히 보였어요. 그리고 전 거기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죠. 며느리가 웃으면서 배에 손을 넣더니 뭔가를 빼내기 시작했어요. 동그란 쿠션 2개가 나왔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용달 아저씨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임산부 연기도 쉽지 않네. 며느리가 쿠션을 민정이한테 던지며 기지개를 켰어요. 그 모습이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죠. 여리고 조심스럽던 그 아이가 아니라 낯선 악마 같았죠. 언니, 그래도 연기는 완벽했어. 시어머니 완전 속았잖아. 그 늙은이? 너무 쉬웠어. 손주 생긴다니까 눈물까지 글썽이더라. 늙은이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딸처럼 내가 아꼈는데 미역국 끓여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용돈도 몰래 챙겨주고 그 모든 게 그저 늙은이를 속이는 연극이었다니.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식탁 모서리에 자기 팔을 세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쿵, 쿵 하는 소리가 듣기만 해도 아프더군요. 아야! 아파. 너무 아프다. 소리가 너무 컸어요. 진짜 아픈 것처럼 비명을 질렀죠. 언니 너무 세게 하지 마. 진짜 뼈 부러지면 어떡해. 이 정도는 돼야 믿지. 멍이 시퍼렇게 들어야 사진이 잘 나와. 민정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각도 이렇게. 아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 좀 어둡게 해야 더 심각해 보여. 그래. 법원에 제출할 거니까 확실해야 돼. 잘 찍어. 결국 이것들 둘이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가정폭력범으로 만들려는 거구나. 그것도 부족했는지 며느리가 이번엔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 자기 얼굴을 때렸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근데 그 표정이 웃고 있었어요.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웃고 있었는 걸 보는데 소름이 끼쳤죠. 언니 이제 그만해. 충분해. 아니야. 눈도 좀 부어야 돼. 법원에서 동정심 사려면 처참해 보여야지. 며느리가 주먹을 쥐고 자기 눈 주위를 때렸어요. 제가 손으로 입을 막지 않았다면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죠? 내일 시어머니 오면 쇼 시작이야. 아들이 날 때렸다고 울면서 신고할 거야. 그 늙은이 표정 볼만하겠다. 아들 편들다가 같이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 더 좋지. 시어머니까지 공범으로 만들면 완벽해.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안 됐죠. 자꾸 튀어나가려는 저를 용달 아저씨가 억지로 붙잡으며 나중엔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이게 그 여자들 수법입니다.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서 불안했죠. 아들, 우리 현석이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민정이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언니, 형부 완전히 골아떨어졌어. 약 제대로 먹였네. 내일 아침까진 깨어나지 못할 거야. 제가 못 참고 일어섰어요. 당장 뛰어들어가서 우리 아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용달 아저씨가 온몸으로 저를 막아섰어요. 아직 안 돼요. 이러면 우리만 불리해집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해요. 저 여자들이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른다고요. 겨우 진정을 한 뒤 용달 아저씨와 작전을 짰어요.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아저씨는 밖에서 대기하며 경찰을 부르기로 한 거죠. 저는 늦은 시간에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죠.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죠. 어머님? 서울 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 아까까지 늙은이라고 비웃던 그 목소리가 다시 여리고 다정한 며느리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어요. 며느린 제가 얼굴을 보고 놀랄 거라 예상한 듯 했어요. 방금 전 자기가 때린 얼굴인데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죠. 어머님, 서울 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 여자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술이 바짝 말랐죠. 서울에서 급한 일이 해결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괜찮아. 운전하느라 좀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니 민정이가 차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님 피곤하시면 이거 드세요. 피로회복에 좋아요. 그 차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저 차에 대체 뭘 탔을까? 우리 아들처럼 정신을 잃게 하는 거라도 먹일 생각인가 싶어서 저는 손사래까지 치며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내가 지금은 배가 불러서. 손이 떨려서 찻잔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안색이 안 좋으세요.
며느리가 제 이마에 손을 대려고 하자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그 손이 방금 자기 얼굴을 때리던 그 손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무서웠거든요. 우리 현석이 괜찮은지 좀 보고 싶은데. 안방으로 가니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너무 약해서 귀를 대고 들어야 할 정도였죠. 아들 손을 잡았는데 차갑고 축축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을 흔들어 깨워보기 시작했죠. 엄마야, 현석아. 너 왜 이래? 왜 안 일어나? 응?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속으로 기도했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원래 자면 누가 잡아가도 모른다니까요.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근데 어머님, 사실 오늘 며느리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연기라는 걸 아는데도 소름이 돋았죠. 오늘 현석 씨가 저한테 손을 댔어요. 제가 알면서도 일부러 더 놀란 척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제가 임신 중인데도 밀치고 때리려고. 임신? 방금 쿠션 뺀 자리에 임신이라고?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주먹을 꽉 쥐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다 폭로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민정이도 옆에서 다 봤어요. 어머님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네, 제가 똑똑히 봤어요. 형부가 언니 밀치는 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거짓말쟁이들. 우리 아들을 어떻게 이런 인간으로 만들 생각을 했지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들을 구하려면 참아야 했죠. 며느리가 부은 얼굴을 만지며 아까보다 더 아픈 척했어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당장이라도 다 봤어! 그 더러운 손으로 널 때리는 거 다 봤다고! 하면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저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용달 아저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상황이 위험해요. 경찰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거품을 물고 온몸이 떨리며 눈이 뒤집혔죠. 그건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119 불러. 빨리! 며느리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남편이 약물 과다 복용인 것 같아요. 자살 시도인지. 뭐라고? 자살? 누구 멋대로 자살이야? 제가 전화를 뺏으려 하자 민정이가 막았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렸죠. 119가 아니라 경찰차였어요. 그걸 본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경찰이... 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대한생명조사팀입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들것에 실려가던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일어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아들이 아까와는 달리 너무나 멀쩡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괜찮아요. 연기였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귀신을 본 것처럼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연기? 아들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까와 달리 눈빛이 번뜩였죠. 그래 연기. 너처럼 말이야. 넌 네가 똑똑한 줄 알지? 남들 다 속이고 특히 우리 엄마 같은 순진한 사람들 속이는 게 쉬웠겠지. 근데 있잖아. 넌 한 가지 실수했어. 우리 엄마를 건드린 거. 나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잘했어. 잘했다고? 조금 전까지 늙은이라고 비웃고 있었으면서.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다 들었어. 다 봤고. 네가 쿠션 빼는 것도 네 스스로 얼굴 때리는 것도. 아들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 며느리가 자해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카메라 설치한 거 몰랐지? 넌 우리 엄마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았겠지만 난 처음부터 널 의심했어. 이상한 사람까지 집에 들어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널 조사하기 시작했어. 아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위험할까 봐. 그 여자가 엄마한테 뭘 할지 몰라서
어떻게든 여기 와서 저 혼자 처리하려고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날 지키려고 여태 참았던 거예요. 난 엄마가 그 여자한테 끓여준 미역국, 챙겨준 용돈 다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도 알고.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다시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며느리를 봤어요. 넌 큰 실수한 거야. 진심으로 너를 아낀 사람을 조롱한 거, 그게 네 패착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다 끝났어. 네가 속인 모든 사람들이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봐.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이 끌려가면서도 발악했어요. 저 사람들 증거 없어요. 다 조작이에요. 시어머니가 날 싫어해서. 아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 차고 넘쳐. 네가 만든 가짜 초음파 사진 원본 사이트 찾았어. 어떻게 우리 애가 임신 10주 초음파로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딱 나오니? 그리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쓴 편지 있잖아. 그 편지 필적 감정해보니까 보험 서류 위조할 때 쓴 필체랑 똑같더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용달 아저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아직도 지옥에서 살아. 근데 너도 이제 그 지옥을 맛볼 거야. 난 그냥 그냥 돈이 필요했다고. 제가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어요. 더 이상 감추고 참아줄 필요도 없었죠. 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순진한 늙은이?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넌 나한테 며느리도 딸도 아니야. 그냥 사기꾼이지. 제가 그 여자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여경이 며느리 짐을 뒤지더니 약통들을 꺼냈어요. 환각제, 수면제, 처방전도 없이 어떻게 구했는지 조사해봐야겠네요. 그 말에 민정이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든 자기라도 살아보려 한 거죠. 전 정말 언니가 시킨 대로만. 전 그냥 공범이 아니에요. 그 말에 용달 아저씨가 격분했어요. 뭐? 시켜? 네가 목격자로 나서서 거짓 증언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 김민정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하기 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넌 인생이 쉬워 보였지? 착한 사람들 속이고 돈 뺏고 인생 망치고. 근데 있잖아, 사람 잘못 봤어. 우리 엄마 30년 동안 은행에서 사기꾼들 수없이 봤거든. 너 같은 건 절대 사기치고 못 넘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참으신 거야. 사실이 아니었어요. 전 정말 속았으니까.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웠죠.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가렸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수없게 됐네. 거의 다 됐는데.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재수없는 거. 넌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넌 가족이 뭔지 모르거든. 가족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 며느린 연행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차에 타기 전 절규했어요. 다 돌려줄게. 용서해줘, 한 번만.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회사에 정상 출근하기 시작했죠. 며느린 그동안의 사기가 인정돼 징역 12년, 공범 김민정은 7년을 선고받았죠. 카페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이젠 아무 차나 편하게 마실 수 있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맘 아프게 해서. 미안하긴. 네가 무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근데 어떻게 알았니? 그 여자 정체를? 사소한 실수를 했어요. 강원도는 처음 왔다면서 위치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부터 시작이었죠. 그리고 회사 보안팀에 부탁해서 뒷조사했어요. 가짜 신분증, 위조된 혼인관계 증명서 다 나왔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누군가 카페로 들어왔죠. 용달 아저씨와 아들이었죠. 용달 아저씨 아들이 많이 좋아져 보였어요. 이제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아유, 그때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인물이 훤했네. 네,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작은 사업도 시작했고요.
네 사람이 함께 차를 마셨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말이 잘 통했죠. 용달 아저씨가 말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여자들 숨겨둔 재산을 찾아냈거든요. 어머님, 아드님 덕분입니다. 증거 수집하고 피해자 모으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똑똑한 아드님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들은 괜찮다면서도 연애가 두려운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해요. 엄마, 나 이제 연애 같은 거 안 하고 혼자 살래. 엄마랑 같이. 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그래도 당분간은. 아유, 그래. 네 마음 편한 대로 해.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요즘은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가 너무 많아요. 수법도 교묘하고 조직적이에요. 우리처럼 평범한 가족을 노리죠. 저처럼 위험한 일 겪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